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정치권에 또 다른 전선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의 입법을 뒤집는 반격에 나서니까 민주당이 이를 전면전 혹은 쿠데타로 규정을 한 건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쏴 왜 못하냐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먼저 이 뉴스 고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도 눈에 띄는 사건, 사고 먼저 이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과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살펴볼 텐데요. 10위, 9위, 8위 중에 먼저 10위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봐선 잘 모르겠는데 의인들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의인들. 나흘 전 폭우로 참배를 당한 이 반지하 일가족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연결식까지 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서 불과 4분 거리의 또 다른 반지하에서도 한 명이 갇혀 있었는데 이웃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봐! 밑에 잠근 장치 열어! 잠근 장치! 불빛 보고 오면 돼, 불빛 보고! 바로 손 잡으면 돼! 아,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 돼요! 뒤로 비켜봐요, 뒤로! 좀만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침착해! 침착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 깼어! 바로! 숨 쉬어! 아니, 이거 숨 쉬고! 나와! 괜찮아! 나와! 됐다. 잘한다! 이번 수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앗아갈 뻔했는지 저 급박했던 영상으로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승 의원님. 네. 한 명이 반지하에 있었는데 그걸 이웃 주민들이 저렇게 안간힘을 써서 구해낸 장면이 저렇게 뒤늦게 공개가 됐어요? 사실 저도 신림동에 좀 있어봐서 아는데 예. 신림동에 이제 고시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그 하숙집 같은 게 있어서 사실 반지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렇게 보면 젊은 청년 3명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필사의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다시피 지금 저 안에 있어서 좀 천천히 숨 쉬어 그다음에 진정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휴대폰에 불빛까지 비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버텨야 된다, 침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립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로 보이는 물건으로 저렇게 깨고 있고 또 몽키 스패너 등으로 유리창을 깨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는데 저게 이제 또 수압도 있다 보니까 유리창이 잘 안 깨졌어요. 예. 그래서 안에 있는 남성이 혹시나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조금 더 고추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안심시키기도 하고 결국 창문이 깨지면서 안에 있던 청년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3명의 의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른 쪽에 혹시 다른 사람이 없는지까지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니까요. 대한민국 아직도 살만한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해낼 수 있는 저런 청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정말 살만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제가 꼼꼼히 다시 봐도 사실 대단히 경황이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휴대전화 플래시로 빛을 비추고 네네. 소화기, 몽키 스패너로 다 이렇게 때리면서 구조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거의 이 재난 구조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줄 수 있는
저 정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경험 없는데도 잘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친구를 구해야겠다는 의지의 문제고 그 친구를 구해야겠다는 건 삶의 그 친구들의 어떤 문제였겠죠. 예. 저 순간에 제일 처음에 저 내용을 3분 정도 영상인데 예. 제일 처음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습니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으니까 혹시 자동차 유리창을 깰 수 있는 좀 뾰족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유리창이 어떻게 깨지는가 하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탁 때려요.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예. 저 순간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안에 있는 그 친구에게는 버텨야 된다. 그다음에 진정해야 된다. 그렇게 삶의 의지를 고추 세우면서 또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3명의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친구의 삶을 구조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친분 관계도 있었던 것 같고 구조 과정에서 손을 다쳐서 바늘로 꿰매기도 했고 네네. 특히 이분이요. 박모 씨는 인근에서 2명을 구조한 뒤에 또 다른 담벼락으로 넘어와서 동참까지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저런 모습을 아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구했다는 점에서 인근에서 2명을 구조한 담벼락에서 넘어온 저분께서 사실 뭐 이름을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종년 씨일 수도 있는데 예. 저 박종년 씨가 저렇게 했고 또 엄모 씨라는 또 이분은 이름이 이제 은석준 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택의 그 깜깜한 물이 찼는 곳에 헤엄을 쳐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구조대 남성이 했는 말, 이 말이 모든 걸 다 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정도만 더 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조해 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야,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뭐 30분이 아니라 1, 20분만 더 있었어도 큰 화를 불러일으켰던 불상사가 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용기 있고 그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제가 준비한 9위 이분도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던 여성을 이 한 버스 기사가 구조했습니다. 그 버스 노선은 바로 6716번 버스 양화대교를 지나가는 이 버스인데요. 모두가 별일 아니겠지 지나칠 때 제가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곽정규 기사님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분도 저렇게 경황이 없을 상황에서도 같이 탄 승객에게 빨리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화면까지 포착이 됐어요. 다리 난간 위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을 발견했고 버스를 급하게 세운 뒤에 뛰쳐나가서 여성을 끌어내렸다. 여성을 이렇게 토닥이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저 영상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방송 전에 이 곽정규 버스 기사님, 이 버스 기사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성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느낌부터 드셨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위험하다. 그날 물살도 셌거든요. 좀 수위가 높았거든요, 한강이. 그날 또 어차피 이거 날씨도 안 좋아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 시간에 그 난간에 살짝 올라 있는 모습을 우선 봤어요. 좀 이상하다. 또 한 칸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크래쉬를 눌렀어요. 예, 2번을 눌렀는데 거기서도 반응도 없고 또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된다. 저도 모르게 이제 바로 정지를 하고 바로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때 상황을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이거 내려야겠다.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통화해봤을 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보면 이분의 대처도 상당히 완벽에 가까워서 승 의원님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급하게 버스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거의 10년 가까이 같은 노선만 운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떨까요? 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눈썰미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10년을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루틴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 다리를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곽정규 기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한 여성이 양화대교에 있었고 그 양화대교에 있는데 굉장히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 20초도 걸리지 않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난간을 그냥 툭 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오춤을 잡고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승객에게 전화해야 된다. 지금 빨리 전화해서 빨리 이렇게 좀 이 사람을 구조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저렇게 오춤을 잡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깨를 토닥이면서 얼마나 또 저렇게 절박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불안했겠어요. 또 다독거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경찰이 와서 가족에게 인계했다. 지금 경찰이 왔네요.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의인과 우리 곽정규 기사님 진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박수 좀 쳐주시고 저 지나갈 때 혹시 저 곽정규 기사님을 보면 같이 좀 박수 쳐주시고 고맙다고 같이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716번인데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도 여러 얼굴들이 공개가 됐으니까 글쎄 또 당분간의 유명세를 좀 치를 것 같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냥 뭐 양화대교 지나가는 차들은 뭐 별일 아니겠지 무심코 지나간 건데 저번 앞서 말씀드렸던 눈썰미도 있고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런 부분들이 참 그 순간의 기지가 이렇게 큰 사건을 막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승객을 구했던 여러 이제 버스 기사님들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버스 기사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안전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승객이 쓰러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 승객을 CPR을 해서 정말 살려낸 그런 어떤 기사님들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전을 계속하고 이렇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계시는데요. 뭐 이번 일을 통해서 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까지 좀 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런 어떤 기사님들에게 또 약간 한편으로 몰상식하게 폭행 협박을 하고 또 굉장히 운전을 방해하는 또 일부 시민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CPR을 해서 승객을 살리고 사실 저 뒷모습을 보면 승객이 툭 이렇게 털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저것만 없었으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기사님의 기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양화대교에서 극단 선택을 막은 이 곽정규 기사님 말고도 작년 11월에 있었던 버스 기사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승객들도 거들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운전에 집중하시면서도 저렇게 주변 좌우 경계까지 잘 살피고 글쎄요 12구이 다 두 분 다 두 사람 혹은 뭐 의인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 다 박수받아 마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파리는요, 글쎄요,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단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나쁜 X. 얼굴 보면 어떤 얘기인지 대략 짐작이 되시겠죠?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그의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연수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 직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들어올 때 전혀 고개도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 이은혜, 조연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저희와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겪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재판정 주변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우산으로 맞은 이은혜, 말없이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욕을 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 시어머니겠죠. 법정 나서는 이은혜에게 우산으로 어깨를 때렸다. 말없이 3초가량 쳐다봤다. 앞서 유가족의 울분 목소리도 과거 영상도 한번 저희가 만나보고 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일단. 뭐 저 시어머니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저는 100%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은혜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얼굴이 바깥에 드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라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산으로 때렸다. 욕도 나왔다. 뭐 이은혜 지금 아직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저도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지검에 있는 고위직과 이제 만나면서 저 이야기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관련된 모든 사건을 좀 중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아직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자기에 의한 살인죄로 지금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탁월한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판사가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걸 공소 제기하고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만들지에 대한 그 재판의 공판에 들어간 검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한치의 빈틈없이 이 사건 정말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같이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얘기 재판 진행 과정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12와 9위, 8위를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다음 주제는 소품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또다시 치킨값 논쟁이 꽤 뜨겁습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니까 좀 더 값싼 가격의 국민 간식인 치킨을 맛볼 수 없냐 이런 소비자의 수요를 잘 살펴서요. 한 대형마트가 반값 치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좀 인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2만 원이 아닌 약 3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달비 어쩌고 하면은 뭐 한 2만 한 3천 원, 5천 원 그렇게 되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 오늘 생일인데 이거 마치고 좀 가져가면 안 될까? 갑자기 또 개인정보를 또 갑자기 말씀하시죠. 스튜디오가 지금 치킨 냄새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긴급히 소품을 하나 준비했고 요즘 장안의 화제인 이 반값 치킨과 한 프랜차이즈 치킨을 같은 접시에 똑같이 한번 담아서 준비를 했어요. 승희 의원님. 네네. 치킨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둘 중에 어떤 게 반값 치킨인지 구별이 되세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는 순간에 분명히 저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하나는 반값이고 하나는 그냥 프랜차이즈다라고 말씀 주시고 아까 제가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봤는데 제 눈에는 무엇이 반값인지 아니면 또 하나가 어느 게 프랜차이즈인지 제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아주 자세히 보면 조금은 알겠는데 색깔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반값 치킨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 소비자들의 수요 원하는 건 좀 대략 충족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보니까 출시 40일 만에 한 30마리 팔려가지고요. 지금 이 해당 마트 가면 이 치킨 사려고 계속 줄을 선다면서요? 저희 이것도 깨알 같은 개인 정보인데 저희 집사람과 딸도 오늘 이걸 사겠다고 모 플러스에 가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물론 뭐 이제 프랜차이즈에 있는 그 영업주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프랜차이즈에게 일정 부분에 이제 돈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업주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 2만 5천 원, 3만 원 그리고 여기에 또 배달비까지 또 포함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990원, 약 7천 원 가까운 이 치킨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 그 영업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출시 40일간에 약 30만 마리가 돌파했고 사실 6,990원에 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사 먹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7,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치킨을 팔고 있고 이 대형마트 대표가 또 다른 프랜차이즈 대표 출신이라서 더 화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품은 또 소품 얘기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소비자들은 좋아할 만한 일인데 치킨집 또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이 마트 간에 약간의 감정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이 대형마트의 신임 사장이 이 KFC 밝혀진 KFC 출신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대형마트가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실은 KFC에서 있던 수석 요리사를 데리고 와서 사실 이제 이거를 이번에 마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마진 남는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단품의 마진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이 대형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수익 등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마진 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대형마트하고 지금 많은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맹점들에 팔고 있는 이익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형 지금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본사 이익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요. 맞아요. 근데 가맹점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경쟁으로 붙어 나오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싸게 팔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것이고 실제 이런 경쟁이 실제 이제 그 프랜차이즈점의 가격을 좀 내려놓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워낙 이제 다들 어려우시니까 이 싼 데에 대한 이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 가맹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사실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 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점주들은 어려운 건 자영업자들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더 물가가 오르니까 더 싼 치킨을 맛보고 싶은 건 공통점인데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업계 1, 2, 3위인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3사가 가맹업주들과 달리 뭔가 본사는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다시 본질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의 어떤 유통 구조라든지 마진 과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영업 실적들을 영업 이익들을 보면요. 매출에 비해서 지금 많은 곳은 거의 30%가 넘어가는 영업 이익률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 이익률이 저렇게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뭔가 그 납품받는 그 지점들에게 원 재료를 굉장히 비싼 값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통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프랜차이즈 본사만 좀 배불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주제 좀 길게 하고 싶네요. 여기 치킨 냄새도 좋고. 글쎄요. 뭐 보는 것만으로 좀 배부른 얘기가 있어서. 근데 또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 얘기는 이렇게 값싼 가격에도 치킨을 만들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뭔가 이런 거 경쟁해야 되지 않냐. 근데 배달비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반값 마트 치킨에 대한 영향 혹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상당할 것 같아요. 결론을 좀 내주실까요? 제가 지금 언제나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플랫폼 사업자가 어떻게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우리 이현종 위원님과 우리 장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맹점은 죽어나가지만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결코 타격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업체, 과연 가맹점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아까 나와 있는 그 영상에도 보지만 굉장히 가격을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올리면 그 올라가는 금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같이 한번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가격에 대해서 좀 시장 조사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치킨을 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마트 치킨, 제가 특정해서 뭐가 마트 치킨이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 같은 접시에도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앞으로도 이 인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까지 본질적인 치킨 값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노사 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 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첫 특별 사면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주요 경제인 등의 특사를 단행했는데요.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구식 교수님. 네.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 일단 이번 정부의 첫 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의 방점이 좀 찍혀야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 8.15 특사에 이제 오래전부터 기자분들도 예측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죠. 대개 이제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취임 초기에 첫 이른바 이제 경축일을 맞이해서 대통령 특사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국민 통합 그리고 정치 화합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합의 측면에서 이제 사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치인은 배제하는 방침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처럼 우리 경제계에서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주요 총수들이 이른바 사면복권에 그 덫에 걸려서 사실 경제활동을 대외적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의 복합 위기 경제 시기에 그리고 경제 위기의 쓰나미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좀 실어주겠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인 제외라는 것은 뭐 대통령의 고민 끝에 나온 방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다음 또 사면의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면 기회에 과연 그 논의됐던 정치인들을 사면할지 아니면 정말 임기 내내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말 원칙적으로 뺄 것인지 고민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 복권 사면이 됐어요. 근데 이 전반적인 기조가요, 그 이현정 의원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정치인 사면 반대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한 장관이 직접 해서 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좀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도 사실 어제 밤까지도 사실 지금 이 정부의 MB계라고 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이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MB계가 많죠. 특히 윤핵관의 핵심이 다 MB계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은 한동훈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정치적으로 보면 결국 윤핵관은 한동훈이었다.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국은 이 정치권의 윤핵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 두 사람 중에서 결정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결국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서 한 장관의 무게중심이 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잠시만요. 말씀 진짜 끊어 죄송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 대통령이. 그 인물도 진짜 윤핵관 아니겠습니까? 핵심 윤핵관 그렇죠. 아닐까요? 바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치권의 윤핵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윤핵관은 한동훈이었다. 이런 이제 지금 어떤 증명이 된 거예요. 자, 1차전에서는 결국 한 장관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아마 국정 운영의 중요한 결정은 결국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한동훈 장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사면을 정치인을 배제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치인을 배제한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했던 사안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 안 했잖아요. 그럼 왜 안 했는가? 이게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강력히 반대하니까 안 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국정 운영의 결정의 중심축 자체가 결국 본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보다는 결국 한동훈 장관의 법적 판단에 따랐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에서의 어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결집도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역시 후배 검사 말만 듣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전히 검사 중심이다. 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한 건 물론 뭐 판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에 대한 어떤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자칫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이 듭니다. 진짜 윤핵관은 한동훈 장관이다.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난 5년간, 앞으로의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복권이 됐는데요.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국민들하고 회사 직원들한테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근데 왜 신동빈 회장은 사면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이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기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복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면이라고 한다면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복권은 형 때문에 이래서 이제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 주는 건데요. 복권 자체가 형이 면제되거나 형을 집행을 다 종료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관련해서 집행유예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도 있어야 되고 복권도 있어야 돼서 함께 진행이 됐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의 집행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복권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앞서 이현정 의원님이 뭐 정치권의 얘기를 좀 들어주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홍준표 시장 감흥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이다.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왜 이번에 정치인만 제외한지 조금 유감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사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또 다른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로 또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동훈 장관이 진짜 윤핵관이어서 그분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사면을 행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에 낮은 지지율이 어쩔 수 없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사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약속은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지지층들까지 등을 돌리는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국민적인 반발의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지지층을 등에 업고 그 여론을 뚫고 나갈 만한 상황과 여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이도저도 아닌 사면으로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도저도 아니다. 홍준표 시장 여하튼 최근에 목소리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실무형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제 한 장관이 직접 발표한, 그러니까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겨뒀던 경찰 수사권을 일부 되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령 시행령에 대해서 정치권 공방에 불이 붙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부터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적 비판이 컸던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그 법률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중요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정 과정에서도 여러 논의 끝에 중이라는 문구를 등으로 환원해서 최종 의결한 점에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 잠깐 지나갔는데 한동훈 장관이 헛질은 한 글자였어요. 김근식 교수님. 저희가 어제도 하나하나 짚어보긴 했는데, 사실 이 검수완박법안의 원안이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 중, 이거를 본회의 통과할 때 등으로 바뀌었고, 이 허점을 좀 한 장관이 파고들어서 법의 영역 안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구시키는, 뭐 한 장관의 묘수라면 묘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래 5월 달에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 과정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본회의에서 마지막 통과될 때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로 돼 있어서 사실상 뭐 법제처 해석을 최종적으로 받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해석하는 그런 법 문구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볼 때 타당해 보입니다. 중이 아니고 등으로 알고서 민주당도 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는 함축적 의미에 맞춰서 우리는 시행령을 설명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반응도 약간 찝찝하다는 반응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인지하지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꼼수로 중자가 등자로 바뀐 걸 이용해서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시행령의 포괄적인 그 수사 권한의 범죄를 좀 명시한 거라고 보는데 부패와 경제 두 개를 축소한 것은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 중에서 두 개로 줄인다는 취지는 있지만 그 두 개 줄이는 것이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비대한 권한 증가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검수완박법의 국민적인 저항이나 입법 과정의 미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과도기 동안 동안에는 이 부패와 경제이긴 하지만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나 민생 침해 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에 연관되는 포괄적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입법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시행령 쿠데타인지 아니면 입법 취지 안에서의 이른바 대통령령과 시행령이 갈 수 있는 재량권인지에 대한 논란인 것인데 저는 일단 이것이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입법이 미비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입법이 완료된 게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여야도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 원구성 때 합의했습니다만 사개특위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형사사업제도 개혁 특위죠. 맞아요. 그걸 구성을 해서 다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에는 기존의 검찰의 뛰어난 수사 역량 그리고 경찰의 권한 비대에 따른 견제 장치로서의 이러한 저런 과도기적인 절충안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전반적인 거 큰 그림을 다 짚어주셔서 이현정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은 아무리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할 때도 뭔가 찝찝하고 이런 맹점과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어제 발표 때 이렇게 빨리 강하게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시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이제 이 검수완박법은 9월 10일 날 되면 그러니까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행령이 없으면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은 충분히 지금의 어떤 절차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상됐던 절차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중에서 등으로 넣은 거는 누가 넣었냐면 박병석 의장이 넣었어요. 박병석 의장 중지안에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맞네요. 그때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의 판사 중 이수진 의원이 저것처럼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바 있어요. 그랬는데 다들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위원장 박광원 의원 다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다 법을 몰라요. 이 한 글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두드려 넘긴 겁니다. 당시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렇죠. 문제 있었는데 결국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이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 등이라는 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시행령을 만들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 것 자체를 그냥 만든 겁니다. 앞으로 아마 논쟁이 붙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를 못 해낼 겁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 박병석 의장의 결정적 실수다라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법을 실행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구체적 시행령에서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아마 국회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논의를 할 텐데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또 법사위원장도 이제 여당입니다. 아마 이 개정이 쉽지 않을 텐데 결국은 법안 하나, 이 중대한 법안을 만들 때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후다닥 만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는 이 시행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과의 전면전이다 이렇게 규정했던 민주당인데요. 오늘은 한 장관을 향해서 설친다 혹은 후대타다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아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런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니라 정쟁 유발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동훈 장관을 정쟁 유발자로 불리려고요. 정쟁 유발자 한동훈 장관이 바라볼 곳은 여의도가 아닙니다. 국민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친다 혹은 뭐 정쟁 유발자다. 근데 뭐 저렇게 비판해도 아까 이현정 의원님의 뭐 주관적인 분석은 그럼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장관이 움직였기 때문에 야당이 다시 반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박성민 비서관님. 헌법재판소에 이미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한 장관 입장으로도 뭔가 위헌 심판이 났을 때 물론 뭐 다음 달부터 검수완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위헌 심판이 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야당에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기도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방법이었겠죠. 근데 네. 뭐 저는 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뭐 행동이 그렇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냥 이 행동의 목적 자체가 뭐냐라고 보면 저는 결국에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시행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시행령의 범위를 상위 법률과 좀 다르게 상위 법률이 제정된 의도와 다르게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라고 준 권한이 아니라 예. 사실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반하는 이런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를 했는데 그 6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2대 범죄의 하위로 넣어서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류했을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듣기에 마땅한 것이고요. 예. 저는 뭐 등이든 뭐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었다, 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묘수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꼼수이고 명백하게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러워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법과 원칙, 상식 말씀하시는데 예. 이것이 삼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이 야당 의원들이 했죠. 전면전, 폭거, 법기술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한동훈 장관이 아니죠. 오늘 바로 서면으로 반박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위법을 저질렀다면 문제 제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이걸 왜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되나? 국민이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네, 뭐 저도 얘기 봤는데요. 사실 깡패 수사, 뭐 마약 밀매 수사 오늘 얘기 나온 수사들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 하고 있고요. 경찰을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왜 저 수사를 검사들이 꼭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인식이 경찰이나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좀 불신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들은 검찰에 비해 수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저 수사권을 뺏기게 되면 뭔가 국민 보호에 뭔가 허점이 생긴다 이런 논리이거든요. 예. 사실 경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에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중이냐 등이냐 이런 뭐 지엽적인 문자 이런 걸 떠나서요. 국회 입법의 취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는 분명히 검찰을 개혁하는 법안이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인데 그 취지를 무력화하면서 시행령으로 어떤 법률 안에 그 내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시행령이 아닌지를 좀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하나 질문 더요.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장관은 본인 생각이면 몫을 다한 거니까 본인이 정치적 비판은 감내할 수 있어도 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뭐 이 주장에는 민주당도 할 말은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본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경제 범죄, 뭐 부패 범죄 그 부분은 또 차치하고요. 일단 오늘 나온 게 사법질서 저해 범죄라고 해서 예. 뭐 무고라든지 도주, 뭐 범인은닉 위증 이런 죄를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바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로 넣는 시행령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부패나 경제의 어느 범위에도 속한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명백히 어떤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언급했던 이 단어를 깡패, 이 단어를 지난달 법사위에서도 썼습니다. 그 화면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이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으면 총기, 마약, 그리고 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깡패도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못된 사람들 때려잡겠다. 검사 70년 동안 그런 자산이 축적돼 있다. 뭐 이 취지의 말을 한동훈 장관이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은 법의 취지 안에서 대통령령 시행령 발의해서 어느 정도 막아보고 이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검수완박 이 여론전도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뭐 깡패라는 단어도 쓰고요. 이게 서민 경제, 서민들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취지를 한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을 5월 달에 강행 통과시켰을 때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많았고요. 예. 그게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 원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사실 입법적 정당성은 사실상 많이 훼손이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지금 소송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이 완비됐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이 갑자기 과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6대 중대범죄에서 2대 중대범죄로 바뀌어놨는데 2대 중대범죄의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아까 나왔던 중이 아니고 등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와 부패와 관련된 공직자 범죄, 또 경제와 부패와 관련된 선거사법, 경제와 부패와 관련된 민생침해 사법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장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고 있고 사개특위에서 마지막 시스템을 완전히 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사력의 공백, 수사력의 역량의 어떤 미흡한 점들을 막아주기 위한 저는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설명하는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그 입법 취지 안에서 경제와 부패의 포괄적 해석으로는 충분한데 거기에 조금 벗어난 듯한 것을 한두 개 넣은 것은 제가 볼 때 옥의 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의 티. 네. 그런데 옥은 옥이니까 그 자체는 뭐 사실상 큰 뭐 취지를 훼손한 거 아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 나오는 게 저거 다 대통령령으로 되살려 놓고 결국 문재인 정권 혹은 이재명 의원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시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야당이요. 지난번 아마 그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하다가 뭐 상황 아니냐 뭐 하냐 이게 정치 프레임으로 걸어버렸거든요. 지금 우상호 위원장 제가 감히 조언한다면 이 문제를 자꾸 정치 프레임으로 갖고 가버리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좀 전에 그 한동훈 장관이 왜 깡패라는 말을 썼겠어요. 그 뭐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즉 국민들의 법익이 훼손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수사를 안 하면 그 관점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싸워야지 자칫 이걸 한동훈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뭐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탄핵하겠다 등등 이런 저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한동훈 장관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건 겁니다.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자칫 좀 이따 이제 법사위가 열려서 철회의 의원들이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시각에 보실 때는 아니 그 깡패 잡겠다는데 조폭 잡겠다는데 왜 그걸 야당은 못하게 하지? 알겠습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정치권의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전선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와 2위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전직 법무부 장관들 얘기입니다. 감사원이요. 민주당 출신의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 이 국민권익위를 감사하기로 한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두 전직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권익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임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지위,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 답변을 드린 거고요. 현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는지 그럴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까지 확인을 한 거고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이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이 얘기입니다. 김조혁 국장. 그러니까 3년 전에 당시 정경심 전 교수 수사할 때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 직무배제 가능하다. 뭐 단순히 유권 해석이긴 합니다. 이런 결론이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전현희 위원장이 아니라고 했다. 이걸 감사원이 들여다보겠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하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사실 예.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너무 꼬아놔서 굉장히 듣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은데 예. 부부간에는 이해충돌이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해충돌이 안 된다? 그거 거꾸로 아닌가요? 부부간에는 이해충돌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자체죠. 이해 그 자체죠.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들, 뭐 미성년자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는 지금 그 전현희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생겨나는 이유는 권익이나 인권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정치적이고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여야를 벗어나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될 그런 자리에 예. 전직 국회의원, 자기 당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 앉혀놓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감사원이 지금 감사한다는 거에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감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적폐청산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다가 적폐청산 TF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해놨는지를 다 파헤쳐라. 라고 요구를 해서 그 이전에 장관들이나 무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을 하라고까지 권장했던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원이 저거 뭐 보복감사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5년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김조혁 국장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 주셨어요. 이거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른바 전현희 찍어내기 아니냐라고 정치감사 아니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화면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위원장 출퇴근과 관련된 복무 근태,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무 기간과 관련된 거다라고 한다면 타겟한 거 아니에요? 야당 정치인 권익위원장을 타겟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있다고 봅니다. 청구가 들어가자마자 이틀 만에 또 감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지적을 하자마자 바로 즉시 이렇게 감사가 들어갔잖아요. 어느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 출근 시간 갖고도 뭐라 그러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이른바 조국 추미애 사건 다시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도 본인 물러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박성민 비서관 해석하세요? 아니 저는 일단 감사원이 어떤 거를 하는 곳인지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윤석열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원은 사실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인사들을 수사하고 털어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일단 지금 사실 처음에 전현희 위원장을 감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근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태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 별로 뭐 얘기되는 게 없었나 보죠. 그러더니 갑자기 내부 제보가 있다. 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거기에 덧붙여서 유권에서까지 지금 앞서 다뤄주셨던 그 내용까지 지금 포함시켜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처음에 근태 감사한다고 했다가 그것은 또 흐지부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감사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거는 솔직히 연쇄적인 감사이고 의도적인 감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본인 입장에선 당연히 항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도 솔직히 정말 본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근무 태도 문제 말고도 두 법무부 장관의 유권 해석, 이해충돌 여지에 대해서 2년 전에 전현희 위원장이 좀 문제가 있는 말을 했다. 감사원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감사 얘기를 했으니 저희도 한번 잘 진행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의도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 최근 좋은 일 하나 없는 집권 여당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전에 그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증문 증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봐요. 수상관측일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그 원칙은 무엇이라고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경제인 사면에는 반감을 두시고 정치인은 배제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자,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변인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오자마자 윤 대통령이 취임 질문 한 7, 8개 받고 집무실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뭔가 준비된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 몇 개 받고 집무실로 간다. 대통령실의 기조가 뭐가 바뀐 거라고 보세요? 일단 준비된 도어 스태핑 이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출근하면서 그러니까 준비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뭐 질문도 보면 예전같이 큰 손짓이라든지 좀 과격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이제 도어 스태핑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더 개선할 게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 뭐냐면 너무 잦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저 말 한마디를 해버리면 참모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참모들이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문제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문제는 참모들이 역할을 줘야 되거든요. 참모들이 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침에 모든 핵심 사안에 다 이야기해버리면 그걸 참모들이 해석하고 참모들이 뭔가 기자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버립니다. 약간의 훈시처럼 처음에 그렇죠. 내버리니까. 딱 이야기가 그것만 언론들이 써버리면 참모들은 그 이상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참모들을 바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참모들 역할이 없는 걸요. 그 대통령은 제가 볼 도어 스태핑은 정말 일주일에 필요한 한두 번 정도로 그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대변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론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지금 같은 방식이면요. 비서실장, 홍보수석, 대변인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다 이야기해버리는데 그걸 언론이 다 끝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모들이 잘 못 모시고 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바로 대통령이 말씀을 좀 줄이고 실제로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줘야지만이 참모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일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뭐 도어 스태핑 말고도 즉석 질의응답 말고도 또 다른 얘기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잘 들여다봐야겠죠. 근데 장 변호사님, 어쨌든 지지율 다시 반등시키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대통령실인데 앞으로 나올 이 얘기 사진 잘 나오게 비왔으면 좋겠다. 이 발언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 미칠 지경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폭우 피해를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을 쓰고자 했을 것이고요. 안 그래도 뭐 마트에 가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직접 장 보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등 뭔가 이런 민생 행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한마디.
그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 자체는 뭐 망언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저 얘기 자체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민생 행보라든지 뭐 국민의힘의 뭐 봉사활동 이런 의미들이 다 퇴색이 돼버리고 저 말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 말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욱 공분하게 되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 반전의 모멘텀은 앞으로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칠 지경이다. 이 비판의 당사자가 된 김성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뭐가 달라졌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하나 묶어봤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대표 의원님. 아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최근에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데다가 수해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점에 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방송 전에 체크를 좀 해봤는데 김정일 국장이 지금 그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결위 간사직 사퇴가 아니라 아예 의원직 사퇴하라고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국민의힘 혁신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건 말과 타이밍 아닙니까? 정치가 뭐 총칼 갖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예.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국민들이 가장 절박한 얘기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건 망언, 아까 지금 뭐 장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이건 망언이라고 보기에도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잖아요. 이 비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100년 만에 이 피해 때문에 정말 나라 전체가 뒤집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저분의 만약에 정말로 그 국민들을 바라보는, 이번에 비 피해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은연중에 표출된 것이라면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좀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사죄가 저런 식의 무슨 뭐 예결위 그 간사직, 예결위 간사직을 누가 알아요? 그게 뭐 그걸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글쎄요. 국민들 시선에서 이 직책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사죄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말로 이 사죄를 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결자얘기 해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상황 판단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이게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장난기라는 단어를 썼었던 주 비대위원장인데 오늘은 윤리위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수정인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별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런데 큰 거 좀 큰 줄기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당장 의원직 내려놓거나 해당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당에서 나오는데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수습을 어서 빨리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오늘 일부 시민단체, 대학생 단체가 반지하 청년이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고 파장이 앞으로 주말까지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에 국민의힘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두 반지하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대학생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시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여론이나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저는 이게 김성원 의원의 발언도 있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첫 해명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장난기 얘기를 하셨어요. 김성원 의원이 원래 평소에 장난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 발언의 문제가 단순히 뭐 장난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그 수해 현장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조금 저는 인식을 잘못하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황급하게 입장을 좀 바꾸셔서 윤리위 제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죠. 말이라는 게. 저는 뭐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고 김성원 의원의 사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좀 오랫동안 국민들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저 발언의 쓰나미가 국민의힘을 어디까지 덮칠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법적 대응을 일단 했고 전자접수로 가처분 신청.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이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본인 SNS에 쌓은 건 2년인데 무너지는 건 2주다라고 하면서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본인이 대표였을 땐 이런 일 없었는데 무너지는 건 2주였다라는 비건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뭐 내일 이준석 대표가 어떤 말을 또 기자회견을 할지 다음 주 뉴스탑10에서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항을 저렇게 사진 하나로 비꼰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야당 얘기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서울시 교육감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서울의 초등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는 농어촌, 농산어촌으로 유학 혹은 뭐 이런 연수 비슷한 걸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준의무화, 이걸 좀 의무화하겠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또 자녀들이 외고를 다녔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고 얘기로는 온라인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서울시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유학, 이 내용의 본질부터 먼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이 너무 이제 이 경쟁이라든지 학업 수업에 어떤 찌들려 있으니까 뭐 전남도 하고 이제 서울교육청이 이제 자매결을 맺어서 학생들을 그렇게 이제 보내고 그걸 뭐 이제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문제는 이제 저 말 준의무화라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준의무화. 네, 좀 전에 이제 본인이 뭐 해명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준의무화라는 이야기가 결국 이제 이게 촉발점이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조 교육감에게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준의무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보내야 된다. 사실상 압박에 비춰지니까 이게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게 뭐 어떤 학부모들의 생각보다는 교육감이 어떤 일방적으로 의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아기들 그 케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걸 보내놓으면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내려가서는 또 뭐 괜찮은 건지 등등.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이제 자녀는 외고 보내고 외고 폐지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뭘 겸허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다 끝났고 자기는 다 누렸고
이제 올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차단을 하겠다. 물론 지금 외고 폐지 문제 때문에 지금 박순애 장관도 공약 내걸었다가 이 정책을 내걸었다가 결국 사퇴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어떤 불신감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다 누려서 다 애들 잘 해놔놓고 딴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저걸 교육감으로 한다? 과연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흔쾌히 수용하겠습니까? 물론 뭐 농어촌 유학을 잠시 보낸다고 해서 학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이 본인 SNS에 한 발 물러서긴 한 겁니까? 뭐 조금 전에 보니까 글을 올려서 이게 뭐 준 의무화가 아니라 자매결을 맺어서 어떤 원하는 사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은 하긴 했더라고요. 외고 얘기가 나와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요즘에 뭐 좋은 비판거리 없나 찾아왔을 텐데 글쎄요. 자녀 2명 모두 외고 보냈다. 본인도 지키지 못한 생태 감수성 교육이다. 이렇게 오늘 또 SNS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주장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린 학생들을 시골로 내려보내서 기후 생태 이름도 어렵네. 기후 생태 감수성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린 학생들이 가갖고 보면은 저 시골로에 내려가면 기후 감수성이 기후 변화에 대한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나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학생들이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거주지는 어디고 비용은 뭐고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그런 계산이라든가 그 판단 없이 그냥 내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 과거에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 할 때 뭐 하방하자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텔리들을 다 지방으로 농촌으로 내려보내서 농촌의 현실을 봐라. 그래야지 진정한 지식인이 된다. 이런 햇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망쳐놓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도대체 어린 학생들을 시골로 내려보내서 그걸 의무적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게 저게 무슨 사고방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시골 학생들은 도시의 그 환경을 알아야 되니까 다 도시로 보내갖고 유학을 보내야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한 발 SNS에 물러섰다고 하니까 장 변호사님도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도 있어요. 학원 다니는 거 이상으로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교육감을 뽑은 이들의 자녀만 추진하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공방이 있었어요. 오늘 꽤 맘카페 주변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위에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애들 바로 이제 시골 보내야 되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문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예민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물론 취지는 좋긴 좋은 취지이지만 일단 의무화, 뭐 준 의무화 이런 얘기로 먼저 나오다 보니까 좀 반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 특히 도시에서 자라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쌀밥을 먹으면서도 별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농어촌 체험이라든지 어떤 생태 감수성 교육 차원에서 이런 취지는 분명히 높게 살만하긴 하는데 처음에부터 나왔던 그 준 의무화라는 얘기 자체가 약간 오해를 불러온 것 같고 강력한 권고였다라는 차원으로 한 발 물러섰으니까요. 이건 조금 더 논란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정책을 위반하는 교육감이 취지만 좋다고 다 모든 얘기 다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뭐 일단 본인 SNS로 한 발 물러섰다고 하니까 이 주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집에서 직접 치킨 튀겨 먹어야 될 판이다라고 하셨고요. 요즘 많이 비쌉니다. 경제 방점 찍히는 건 당연하다. 이 특사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기조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윤핵관은 국민입니다. 뭐 다소 뼈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검수안박은 국민을 위해 했는가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등이라는 글자가 새삼 다시 보인다.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도 최근 시끄럽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의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최고위원들 간의 감정싸움, 신경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명계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 물론 뭐 최고위원 선거도 있으니까
뭐 여러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스스로 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레임이 영 맞득지 않긴 하지만 정치를 같이 했고 또 국정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님은 이제 막 알았습니다. 얘기도 사실은 진지하게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친명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없고 항상 이거는 언론의 프레임이다.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무슨 개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말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그것은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언론에서만 만들어낼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성훈 비서관님. 뭔가 조금씩 이제 선거가 고조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 2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특히 정청래 의원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동지를 향해 할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저 말. 네. 그러니까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사실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상대방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단결하거나 뭐 동지를 생각하는 언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것들이 저는 전당대회에서 대두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것이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정치의 총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마케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의원과의 친분 또는 같이 발맞춰서 일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단순히 이재명 의원님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련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원하는 것이 저 사람이 누구랑 친하니까 찍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저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뭐 어떤 대통령을 모셨고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할 만한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보들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프레임화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외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민주당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단순히 투표만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뭐 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향,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언어들을 다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거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없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모두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는 전당대회가 좀 더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또 친문, 친명은 또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걸 거고. 나는 친문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논란거리인 당원 80조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의원 방탄법 아니냐. 이 얘기는 소모적이다라고 했더니 당원들이 개돼지를 보이냐.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 않다. 최근에 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에게 꽤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고민정 의원이. 그렇죠. 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개딸들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의 말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이따 싱크를 들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의 흉기로 동기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가 무죄임을 알면서 기소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정말 부적절한 얘기거든요. 아니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일개 검사죠? 그 로키드 사건을 단학가 일본 검사가 로키드 사건 수사를 통해서 단학가 총리를 물러나게 했고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에서도 검사가 그 정치권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부패한 정치인들을. 일개 검사가 아니고 그럼 저희가 정청래 의원한테 일개 의원이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직업 비하적인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적의 흉기라니요. 아니 그 수사를 하는 검사가 적입니까? 그건 법 집행하는 그 공무원이에요. 근데 저렇게 분열적인 언어로 아까도 무슨 뭐 적과 동지를 나누고 얘기하는데 정청래 의원의 저런 발언들이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자극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언어가 난무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계시다. 최고위원회 나설 시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셨던 정청래 의원의 그 목소리, 당원 80조와 관련 있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님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다.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기소를 할 경우 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저는 동감합니다. 진짜 저쪽에서 공격하는 통로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야습하는 적에게, 기습하는 적에게 방어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는 얘기인데. 장윤조 변호사님, 준비된 시간이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저 당원 당규 관련해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으니 의원총회 하자고 했더니 원내대표가 거부했다. 또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원 80조에 관한 것은 지금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요. 사실 전준위 내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고 비대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계속 있어왔던 얘기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화하거나 키우는 것 자체는 좀 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바람과는 별개로 지금 커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이재명 의원 관련된 얘기까지 만나 봤습니다. 금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